요즘 길 걷다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이지. 노란 간판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노란 간판. 대표적으로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게 우연일까? 아니,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먼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 해변에 아이스크림 가게 두 개가 있어. 처음엔 양쪽 끝에 서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가운데로 와. 왜냐면 손님을 뺏기기 싫거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간 경쟁이라고 해. 어려운 말로는 하텔링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경쟁자는 결국 손님이 가장 많은 자리로 모인다. 저가 커피도 똑같아.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회사 많은 오피스 상권, 대학가. 한 브랜드가 먼저 들어가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건 일종의 신호가 돼. 아, 여기 하루 500잔은 나가는 자리구나. 예를 들어보자. 하루 500잔. 평균 단가 2,500원. 그럼 하루 매출은 500 곱하기 2,500원 125만원. 한 달 30일이면 3,750만원. 물론 여기서 원가, 인건비, 임대료 다 빠져야 해. 그래도 장사가 되는 자리라는 건 확인이 되지. 그러면 경쟁 브랜드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어. 상권 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른 브랜드가 리스크를 대신 져줬거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는 신호 효과라고 해. 쉽게 말하면 남이 먼저 시험 봐서 답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부터 생기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전략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보통 가게가 많으면 서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 치킨 골목 생각해봐. 안경점 거리도 있고 휴대폰 매장도 한 줄로 쭉 있지. 왜 모여있을까? 사람들이 그 동네로 가기 시작해. 거기 가면 선택지가 많아. 저가 커피도 비슷해. 커피 마실 사람은 그 구역으로 몰려. 둘 중 하나를 고르고 바로 사는 거지. 어차피 가격은 비슷해. 아메리카노 1,500원에서 2,000원대. 대용량, 테이크아웃 중심. 브랜드 충성도는 높지 않아. 그럼 결국 뭘로 싸울까? 가격도 아니고 메뉴도 아니야. 위치야. 누가 더 눈에 잘 띄는 자리인가? 누가 더 줄이 짧은가? 그래서 옆에 붙는 거야. 겉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과서적인 경제학 현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 이게 정말 소비자를 놓고 하는 경쟁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경쟁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커피 브랜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상대로 장사한다. 맞아. 겉으로는 그래. 그런데 프랜차이즈 산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 본사의 1차 고객은 사실 커피 소비자가 아니라 창업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본사 수익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쉬워.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마진, 그리고 매달 물류 공급 마진. 예를 들어보자. 한 매장이 하루 500잔, 월 매출 3,750만원이라고 했지. 원가율을 35%라고 가정해보자. 재료비만 약 1,300만원. 이 재료를 누가 공급할까? 본사야. 여기서 본사는 마진을 남겨. 점포가 1,000개면 매달 물류 규모가 수백억 단위가 돼.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선 점포수가 곧 힘이야. 점포수가 늘수록 원두 대량 구매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 광고비도 나눠 부담해.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 쉽게 말하면 덩치가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쟁 브랜드가 옆에 들어오면 본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존 점주 매출이 줄어들겠네 이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이 상권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여기서 점주 한 명 더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겨. 이건 커피 판매 경쟁일까? 아니면 가맹점 모집 경쟁일까? 만약 본사의 목표가 점포수 확대에 더 가깝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출점 속도는 소비자 수요보다 빠를 수도 있어. 그러면 부담은 누가 질까? 점주야. 임대료 월 500만원. 인건비 직원 2명 쓰면 월 4,500만원. 기타 비용 포함하면 고정비가 월 1,20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 매출이 3,75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익은 거의 사라질 수 있어. 저가 커피는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이미 가성비 이미지니까. 이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위험이 본사보다 점주에게 더 많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건 경쟁이 심해질수록 점주들끼리 버티기 싸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산업은 어느 순간 구조조정이 온다. 그런데 이 산업은 또 특이한 점이 있어. 불황이 강하다는 거야.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실까? 그렇진 않아. 대신 선택이 바뀌지. 6,500원짜리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2,000원짜리 저가 커피로 이동해. 이걸 하향 대체 효과라고 해. 비싼 상품 대신 비슷하지만 더 싼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저가 커피는 경기 둔화 구간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 수 있어. 실제로 고물가 시기에 저가 커피 브랜드 점포수는 크게 늘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피를 끄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낮춘 거야.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 불황이 길어지면 창업하려는 사람도 줄어든다.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임대료 부담 커지고 투자 여력 줄어들면 가맹점 모집 속도도 둔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산업의 진짜 전환점은 소비자가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창업자가 줄어드는 시점일 가능성이 커. 지금 단계는 어디쯤일까? 산업 생애주기로 보면 도입기, 성장기, 과열기, 구조조정기 이런 흐름을 타. 저가 커피는 성장 말기, 과열 초입에 가까워 보여.
상권마다 이미 두세 개씩 들어섰고 브랜드 간 차별화는 크지 않아. 앞으로는 상권 양극화가 심해질 거야. 좋은 자리는 하루 600잔 이상 팔고 애매한 자리는 300잔도 힘들 수 있어. 결국 살아남는 브랜드는 점포수가 많은 곳, 물류 시스템이 강한 곳, 그리고 단순 커피를 넘어 디저트나 베이커리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보는 노란 간판 전쟁은 단순한 커피 싸움이 아닐지도 몰라. 그건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고 점주를 둘러싼 경쟁이고 불황 속 소비 이동을 잡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겉으로는 아메리카노 2,000원의 싸움이지만 그 뒤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제 길에서 메가커피와 컴포즈를 보게 되면 그냥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여긴 이미 검증된 상권이구나. 여긴 점주 모집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재밌을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